붉은색, 거기 하얀색. 왜 레드 와인에 화이트 와인을 섞어야만 하는 거지? 우리 몬탈치노는, 아니 우리 이탈리아는 어째서 순수 레드 와인을 만들지 않는 거지? 내가 만들어 보겠다. 10년, 아니 100년이 지난 후에도 아름답게 숙성될 수 있는 순도 100%의 최상급 레드 와인을 이건 몬탈치노에서 만들겠어. 19세기 후반 대부분의 이탈리아 와인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완성 높은 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레드 와인의 경우 수년간 숙성을 한다 해도 마시기가 쉽지 않은 그치고 날카로운 상태의 것들이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존재했습니다. 와인은 양조가 끝난 후 숙성이라는 추가적인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숙성은 보통 참나무로 만들어진 오크통에서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오크통은 구조상 완전하게 밀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접촉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와인은 산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부드럽게 숙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숙성을 한 용기 오크통은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또 몇 번째로 재사용한 오크통인지 등에 따라서 와인에 미치는 영향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부터 이야기할 핵심 변수는 바로 오크통의 크기입니다. 전통적으로 이탈리아에서는 보띠라 불리우는 슬라보니아산 오크통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띠는 커도 너무나 컸죠. 그래서 산소와 와인이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이 일반 오크통에 비해서 극단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교체 또한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와인 속 탄닌과 결합할 수 있는 오크나무의 추출물들도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들로는 오크 숙성을 통한 이점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이탈리아의 레드 와인들은 초장기 숙성을 하지 않는 한 시음적기 상태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젖산발을 통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죠. 말로라틱 퍼먼테이션 혹은 컨버전이라 불리우는 이 양조 기술은 와인에 존재하는 날카로운 사과산을 유산균을 사용해서 젖산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전환된 젖산은 다른 미생물들의 번식을 억제하기에 와인의 보존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날카로운 산도를 낮추며 무엇보다 텍스처에 유질감을 부여해서 거친 와인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젖산 발효 기술은 19세기 당시 이탈리아는커녕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기술이 아니었고, 결국 그들에게 남은 현실적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것뿐이었습니다. 화이트 와인 블렌딩. 화이트 와인 블렌딩은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는 양조 기술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존재하죠. 하나, 당시 토스카나의 대표 와인이었던 키안티에 화이트 와인을 섞었던 주 이유는 와인 텍스처를 부드럽게 해서 시음 적기를 앞당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존재했죠. 수명 단축. 1815년 이그나치오 말레노티가 발표한 저술에 의하면 당시 토스카나 와인들은 배를 통한 해외로의 수출은 고사하고 가까운 내륙이었던 피렌체에 운반하여 판매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정도로 극도의 짧은 수명을 지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된 원인에 대해서 화이트 와인 블렌딩을 언급하죠. 그런데 여기에 점차 시간까지 흐르게 되면서 본래 블렌딩 방법이었던 리카솔리 레시피, 그러니까 말바지아를 블렌딩하는 방법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의 포도인 트레비안으로 대체가 되게 되고, 그렇게 안 그래도 짧았던 키안티의 수명은 더더욱 늦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한 남자가 등장하죠. 토스카나 시에나주 몬탈치노에 근거를 두고 있었던 클레멘테 산티는 당시 주를 이루고 있었던 화이트 와인 블렌딩 레드 와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다 숙성 잠재력이 뛰어난 순수 레드 와인들을 만들고자 했었고, 이에 포도 재배 및 양조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사실 당시 몬탈치노 와인들은 이러한 심도 깊은 양조 기술 이전에
기본적인 포도 재배 방식부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쿨투라, 프로미스, 쿠아, 그러니까 타작물과의 혼작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여러 종류의 작물들을 한 밭에 함께 심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현대 포도 재배 기술에 있어서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한다든지 아니면 토양 침식을 방지하려는 목적 등으로 커버크롭 등을 심는 경우가 있긴 하나, 당시의 혼작은 이러한 목적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해 볼 것으로 조기 수확이 있었는데, 이는 당시 수확기에 찾아오는 가을 폭풍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보다 주된 이유는 과실이 잘 익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도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포도의 품질과는 전혀 관련 없는 비과학적인 관행들은 앞서 언급했던 화이트 와인 블렌딩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이었고, 여기에 한 가지 더, 클레멘테는 그의 와인 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한 새로운 페르소나를 개발하게 됩니다. 토스카네는 이미 전통의 포도 품종 산조베제가 존재했습니다. 이 산조베제로 만든 유명한 와인으로 당시 기준 키안티가 있었죠. 하나 클레멘테는 이곳 몬탈치노 테루아에 최적화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가 늘 꿈꿔왔었던 장기 숙성에 용이한 새로운 품종의 포도를 개발하고자 했고, 그렇게 단연간의 연구 끝에 더 짙은 색을 지니고 보다 더 두꺼운 껍질을 가진 산조베제의 새로운 클론 브루넬로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는 이 브루넬로로 화이트 와인이 섞이지 않은 순수 레드 와인들을 다수 만들게 되었고, 그 와인들은 각종 시음회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브루넬로는 세상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브루넬로는 클레멘테에 의해서 처음 명명이 되었고 사용이 되었습니다. 허나 그는 공식적인 BDM의 생산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 전에 그를 대신해서 브루넬로의 공식 창조자가 된 또 다른 인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죠. 페르시오는 앞서 언급했던 클레멘테의 외손자로서 본래 화가이자 군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존에 하던 일을 정리하고 와인 생산 및 브루넬로에 매진하게 된 계기는 바로 할아버지 클레멘테 산티가 남긴 귀중한 연구 자료들 때문이었죠. 그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깊은 와인 생산 관련 연구들을 진행할 수 있었고, 그렇기에 이러한 바탕을 마련해준 외할아버지 클레멘테를 기리고자 본인의 성 비욘디와 외할아버지의 성 산티를 결합해서 비욘디 산티라는 새로운 와인 가문을 탄생시킵니다. 앞서 저는 브루넬로를 처음 개발하고 사용한 사람은 클레멘테였지만 공식적인 개발자는 그의 손자인 페루치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만큼 페루치오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브루넬로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굳이 이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자면 아마도 이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클론 셀렉션. 작물은 같은 품종일지라도 시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역사가 오래된 품종일수록 이런 클론들도 다양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런 클론들 중에서는 우수한 클론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 못한 클론들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선별을 하는 작업이 클론 셀렉션인데, 현재에는 클로날 셀렉션이라고 해서 시험관에서부터 길러내는, 그러니까 모든 포도들을 우수한 단일 클론으로 통일시키는 방법이 존재하지만, 이 방법은 20세기 중반이 돼서야 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루치오가 사용했던 방법은 병충해 약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포도 가지들은 제거하고 그 위에 이제 우수한 클론들을 반복해서 접목시키는 작업, 이른바 마샬 셀렉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수한 클론들을 선별하게 돼요. 이 마샬 셀렉션은 완전히 동일한 클론들로는 구성할 수 없지만 해당 때로와의 보다 최적화된, 그리고 개성도 조금씩 다른 여러 클론들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에 다시 이 방법들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프리미엄 아이들도 몇몇 생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정말 많은 분야에서 할아버지 클레멘테를 뛰어넘은 혁신적인 포도 재배 및 양조 방법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콜투라 프로미스쿠아를 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단일 품종끼리만의 재배를 사실상 최초로 시도하게 됐고, 그 밖에 또 필록세라에 대한 사전 대비라든지 디스테밍 양조, 병이 판매 등 당시 주변의 타 생산자들보다 대략 한 20-30년 정도를 앞선 와인 메이킹 방법들을 이미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치오는 브루넬로를 실질적인 창조한 인물뿐만 아니라 몬탈치노, 아니 토스카나의 와인 양조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린 인물로서 평가받게 됐죠. 영상의 제목 혹은 썸네일에 제가 사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표현을 했을 겁니다. 브루넬로는 구조적으로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와인이다. 맛에 대한 기준은 다들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어그로성 제목을 사용한 이유는 그만큼 브루넬로는 아무 와인에나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최초 DFC가 설정되었던 1966년만 보더라도 오크 숙성 기간만 4년을 거쳐야 했고, 특정 포도 이하에서의 재배, 에오스 기온 언덕 포도만을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 등 아주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는 현재 어느 정도 완화가 되긴 했지만 브루넬로는 여전히 이탈리아에서 가장 만들기가 까다로운 와인 중에 하나죠. 자, 문제는 이렇게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성이란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 4년의 숙성기간이라는 부분은 와인을 생산해도 바로 판매를 할 수가 없게 만들었고, 이는 신규 생산자 입장에서는 섣불리 브루넬로에 도전할 수 없었던 주요 이유가 되죠. 여기에 1, 2차 세계대전이 연이어 터지게 되면서 와이너리들도 거의 다 파괴가 되고, 그렇게 얼마 있지 않았던 브루넬로의 초기 생산자들은 전부 다 브루넬로를 포기하게 됩니다. 단 한 군데만 제외하고, 비온디산티. 페르치오의 다음 세대인 탄크레디 그리고 그의 아들 프랑코 비온디산티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 선대 그 이상의 노력으로 브루넬로를 지키고 결국 현대 브루넬로의 완성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브루넬로가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될 그날이었죠. 본 영상은 케린 오키프의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Understanding and Appreciating One of Italy's Greatest Wines를 메인 자료로 참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료는 까브드뱅이 협조로 비온디산티 측에서 보내준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공백에도 끊임없이 후원을 이어가 주신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오버추어의 영상도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기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끝을 번역을 도와준 서연, 항상 많은 부분에서 조언을 해주는 휴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비욘디산티 편을 제작할 수 있게끔 가장 큰 지원을 해준 친구 존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버추어는 컨텐츠 제작을 위한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 슈퍼챗, 그리고 이메일이나 인스타 등을 통해서 연락주세요. 저는 다음 시즌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